대형마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애환을 그린 인기 웹툰 송곳. 드라마로도 제작된 이 작품은 실제 모델을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바로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교수.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운 학생들을 연행한 사건과 연루돼 고문을 당했던 청년 하종강. 선교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은 그는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갖게 됐고 노동운동 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후 35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노동자들을 위해 상담하고 교육하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주위의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하종강 교수.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롭게 하소서 김학중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전혜진입니다. 네, 저도 TV를 보면서 참 그 관심 있게 봤던 프로그램이 송곳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네. 이 프로그램에서 야, 저 주인공의 이야기가 정말일까라고 관심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드라마의 주인공 이야기를 실제로 살아오셨던 노동운동가이시죠. 하종강 교수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교수님. 교수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본인 네. 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지금은 성공회대학교에서 비정규직 교수로 일하고 있는 하종강입니다. 비정규직 교수. 그러니까 초빙 교수인데요. 네, 네. 네. 이제 성공회대학교는 특이하게 초빙 교수에게 그래도 보직을 줘서 네. 제가 노동대학 학장을 맡았었고요. 아, 지금 네. 노동 아카데미 주임 교수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개인 연구실도 하나 내주고. 그래요. 굉장히 좋은 그러면 학교죠. 비정규직 아닌가요? 그 이제 주기적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임금이 네. 적다는 거 외에는 네. 겉모습은 그냥 정교수처럼 보이지만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건가요? 예. 제가 교수님 뵙기 전에는 네. 노동운동가라고 하셔가지고 제 상상 이미지가 좀 말씀하신 좀 이렇게 목소리도 크시고 좀 약간 전투적일 거라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네. 완전히 그 이미지가 반대예요. 음. 말씀하시는 것도 너무 부드러우시고 따뜻한 이미지인데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되게 TV에 보도되는 노동운동하는 노동자들 네. 모습이 가장 네. 격앙돼 있는 순간만 자꾸 보이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만나보면 두 분처럼 인상 좋고 평범한 사람들이고 태어나서 처음 듣습니다. 오히려 이제 보통 사람보다 더 진지하고 삶의 성찰이 깊은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노동운동이라는 게 큰 손해를 감수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어서 그러니까 내일 새벽부터 시작되는 파업을 준비하는 회의도 네. 가보면 절대 언성 높이지 않고 굉장히 진지하게 소근소근 이야기합니다. 네. 그 공권력과 부딪히는 모습은 굉장히 강렬하고 또 이런 것이 뉴스에 초점이 되니까 노동운동 그런 선입관이 있을 뿐이지 보통은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 앞서 소개해 주신 대로 성공회대 노동 아카데미 과정을 지금 그 가르치시고 예. 또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책임을 맡고 계신데 노동 아카데미 그러니까 얼핏 이해가 되면서도 좀 어려워요. 이런 과목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떤 과목 어떤 공부를 가르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교수들처럼 이제 학부 수업이나 대학원 수업도 하고 있고요. 네. 그 외 성공회대학교가 노동대학이라는 교육 프로그램을 16년 동안 운영하고 있거든요. 예. 주로 노동자 간부들, 시민단체 활동가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듣는 일종의 이제 사회 교육 프로그램 예, 같은 그렇습니다. 거죠. 근데 그걸 노동대학이라고 붙였더니 4년제 정규 학력 과정과 자꾸 혼동하고 네. 제가 그때 학장을 맡고 있었는데 사실 이게 4년제 학력 과정은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15년 만에 명칭을 노동 아카데미로 바꿨습니다. 제 보직도 학장이었다가 이제 학교에서 노동 아카데미로 명칭을 변경하는데 어떤 호칭을 원하냐, 원장이 어떠냐 이랬는데 제가 그때 이제 갑자기 겸손해져서 그냥 주임 교수 정도로 합시다 그랬는데 지금 후회하고 있죠. 사실 저는 이렇게 노동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익숙치가 않거든요. 네. 근데 많은 분들도 아마 그러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노동이랑 노동 운동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네. 같아요.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근데 국제기구 회의 참석해 보거나 이제 외국을 나가 보면요 노동이라는 단어가 과격하게 느껴지는 정서는 한국밖에 없어요. 아. 네.
그러니까 국제회의 참석하면은 되게 다른 나라 대표들은 정치인이든 기업인이든 다 워커라는 용어를 사용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의 정치인 기업인들만 유독 인플로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요.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 대표들이 그 단어 나올 때마다 웃습니다. 왜 저러고 있냐고 지금. 그러니까 아마 한국에서 어떤 관료가 워커는 노동자, 인플로이는 근로자 이렇게 번역했나 봐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두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나라도 거의 없고요.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이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이면 네. 그 자제분들이 대부분 노동자이거든요. 그렇죠. 또 대한민국 국민은 대부분 노동자이거나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네. 그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런 이미지 편견. 굉장히 부정적인 정서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한자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달력에 5월 1일 노동절로 표기하거든요. 네. 근데 한국만 유일하게 근로자 날로 표기합니다. 그래서 노동이라는 단어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는 일을 제가 이제 한 30년 했는데 네. 뭐 아직도 많이 해야 되죠. 네. 조금 이제 우리가 뭐 편견도 가지고 있고 또 누군가가 왜곡도 좀 했고 그래서 많은 이제 좀 오해가 있는데 실제로는 우리 삶이 노동이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분단이라는 특별한 역사적 경험이 네. 일종의 레드 네. 컴플렉스로 그런 혐오감을 조성하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이북에 있는 정당의 명칭이 노동당이잖아요. 아, 그럴 그리고 수도 발행되는 있겠네요. 신문도 노동신문이고. 네, 그럴 그러니까 수도 이런 있겠어요. 편견이 예.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보면 초등학교 네. 교육 과정에서부터 노동 교육을 굉장히 철저히 실시합니다. 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들이 1년에 모의 노사 교섭을 6번 정도 진행하고요. 네. 그러니까 초등학생 때부터 노동자 역할도 맡아보고 경영자 역할도 맡아보고 이제 미래 사회 자신의 삶에 대비하는 거죠. 근데 한국 사회에서는 사실은 대부분 노동자가 되지만 대부분 경영자가 될 줄 알고 살아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 요즘 노동인권 교육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청소년들에게 이런 얘기하면서 여러분 어느 쪽의 역할을 맡아보고 싶습니까? 그럼 대부분 이제 경영자 대표 역할을 맡아보고 싶어 되게 하죠. 그런 꿈을 꾸죠. 네. 근데 독일은 항상 노동자 간부 역할을 신청하는 학생이 압도적으로 많아서 경영자 대표 역할 학생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 초등학교 한 반에 한 10~30명 정도 되거든요, 인원이. 네. 근데 어떤 반은 학생 한 명 빼고 다 나머지가 노동자 간부 역할을 신청했다는 거죠. 그럼 그 학생은 누구냐 하면 나중에 부모의 혜택을 물려받을 학생. 오. 그 학생 말고는 다 자기가 노동자가 될 거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보면 고등학교 1학년 사회 과목 교과서에 한 3분의 1 정도가 단체 교섭의 전략과 전술에 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아니 무슨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단체 교섭의 전략 전술을 몇 달 동안 가르치나 이런 생각 들겠지만 사회 구성은 대부분이 노동자이고 가족인 사회에서는 그게 오히려 당연한 거고요. 지금까지 나왔던 연구 조사 보고서들을 보면 그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 중에서 제도권 교육에서 노동 교육이 시행되지 않는 나라는 유일하게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 같은 전형적인 시장 경제 국가들도 정말 철저히 가르치거든요. 이 교수님이 이제 전문 분야가 나오니까 신나셨어요, 지금. 그 앞서 저희가 소개해드린 대로 네. 송곳이라고 하는 드라마, 네. 원래 이제 만화로도 나왔죠. 근데 이제 이 드라마 만화로 인해서 우리 정 교수님이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되고 더 바빠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네. 그 송곳이라는 만화나 드라마는 이게 만화가 먼저 있었고 그다음 네. 그 만화를 토대로 드라마가 만들어졌는데 네. 드라마가 만화의 대사를 거의 한 글자도 바꾸지 않은 채 만들어졌어요. 충실하게. 그래서 오히려 너무 이게 극사실주의여서 보는 사람들 마음이 불편했다. 그래서 시청률이 높아지는 데는 오히려 저해였었다. 이런 평가도 있었는데요. 네. 거기 나온 거의 대부분 실화입니다. 대사 실화. 한마디도. 네, 네, 네. 그런데 사실 저 혼자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네, 이 네. 최규석이라는 만화가가 여러 노동자들을 만나서 이제 주인공 캐릭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집중적으로 한 서너 사람 정도가 많이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있고요. 네. 근데 최규석 작가가 노동 만화를 만들어 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이 저였기 때문에 네. 그게 제가 횟수도 기억하는데 2008년 10월 3일이었거든요. 지금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 네. 우리 하 교수님 얘기는 아니고 여러분들의 그렇죠. 얘기가 종합된 건데 고문 받는 장면은 우리 하 교수님. 네, 그거는 이제 그 74년 11월에 제가 처음 데모라는 걸 했는데 20살 1학년 때였거든요. 네. 근데 어느 것이 옳은 선택인가
찬송가에도 나오듯이 참과 거짓 싸울 때 어느 편에 설 건가. 그럼 어느 쪽이 옳은 선택이가 너무나 명백한데 그럼 제가 포기해야 될 게 너무나 많은 거죠. 예. 저도 20년 동안 갖고 온 꿈이 있었고 이게 우리 가문의 꿈이고 네. 근데 그 꿈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이 저를 가장 많이 망설이게 했고요. 또 잡혀간다는 것 두려움도 물론 큰 원인이었지만 제가 3일 동안을 거의 식음을 전폐하고 제 방에서 누워서 나오지 않았어요. 근데 어머니가 가끔 방문을 열어보시고 닫으시고 그러셨는데 3일째 되는 날 아침 식사를 하는데 그때 그 중학생이었던 여동생하고 어머니하고 저하고 셋이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밥을 푸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지금 오빠가 하는 고민의 내용을 예민은 잘 모른다. 너도 잘 모르겠지. 그 여동생이 하시는 말씀이 네. 그렇지만 우리 가족으로서 아, 오빠가 세상을 바르게 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우린 그 정도라도 이해하자. 세상을 바르게 산다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세상이구나. 우린 그렇게 이해하자. 그리고 그 뒤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잠시 뜸을 두신 뒤에 근데 그동안 엄마가 세상을 바르게 살라고 가르쳤잖아. 그렇게 가르친 애미로서 이번에 오빠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기로 했다. 이걸 어머니가 저를 보지 못하고 동생한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3일 동안 괴로워하는 얼마나 아들 모습을 아프셨을까. 보시고 어머니가 더 네, 아프셨죠. 어머니. 네, 이제 이번에 오빠가 어떤 결정을 하든 엄마는 아무 말 하지 않기로 했다. 그걸 동생한테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신 거잖아요. 네. 정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신 건데 그렇게 예기치 않은 상황에 닥쳤을 때 저 같으면 좀 원망을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제가 이렇게 바르게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그런 생각이 드실 법도 한데. 근데 이제 원망 안 했다면 거짓말이긴 네. 한데요. 저는 그래도 신앙이 있는 사람이어서 남보다 쉽게 견뎠고요. 네. 그 세 번째 경험만 말씀드리면 이제 저보다 후배가 먼저 잡혔어요. 네. 근데 그 모진 고문을 당하다가 거의 뭐 뻘거벗긴 채 며칠 거꾸로 매달려 있었다고 그러던데 그러면 사람이 이제 어려움에 처하면요 고문이 아니어도 자기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를 수도 없이 찾아요. 막. 생존 본능. 예, 네. 그러니까 자기가 거기서 벗어나도 욕 먹지 않을 수 있는 이유를 막 찾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배도 온갖 생각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생각이 퍼뜩 들었냐 하면 하정강 선배는 지금쯤 감옥 가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갑자기요? 왜 그 생각이 들었을까요? 저도 무슨 상사 이런 간판이 붙은 건물로 잡혀갔는데요. 그러니까 대공사 사무실 다 무역회사로 위장을 해놓고 그러니까 수사관들끼리 호칭도 계급에 따라서 다 계장님, 과장님, 부장님, 정무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럼 공범들은 수사가 끝나 이제 합방이 되니까 하정강 선배가 알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하는 후배를 철창 안에서 며칠 만에 만난 거예요. 아이고, 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저는 그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 친구가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 양쪽 손목이 새까맣게 죽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후배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야, 왜 하필이면 내 이름을 얘기했냐? 그랬더니 이제 후배가 하는 말이 며칠 동안 그 모진 고문을 당했는데 그런 생각이 퍼뜩 들었다는 거죠. 하 선배는 지금쯤 감옥 가는 게 인생에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인생에 그 경험이 될 수도 있다. 근데 오죽하면 그 후배가 그렇게 생각했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말이 또 중요해요. 솔직히 요즘 학내 역할이 없잖아, 형이. 제가 학생운동 정리하고 노동운동 넘어가던 바로 그 과도기이기 때문에 학교 안에 맡은 역할이 없었어요, 제가 사실. 그러니까 이 후배는 개인에게도 피해가 없고 조직에도 가장 피해가 안 되는 사람을 계속 찾은 거죠. 근데 그 후배를 내가 한 번도 원망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왜냐하면 그 말이 사실이거든요. 그 후배 때문에 내가 그때 잡혀가서 그런 경험하지 않았으면요. 지금 제 인생이 달라졌을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부산서 활동하는 후배고, 그러니까 그 후배가 그런 생각 팍 나는 게야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부산 가면 가끔 만나고, 네. 그 후배가 국어신 그 송고 주인공의 또 한 명이고요. 그 고문당하는 장면은 뭐 제 이야기인데, 모진 고문을 해서 콩팥이 다 망가지는 바람에 그 신부전증을 앓고 하루에 4번씩 투석해야 했던 그 주인공 얘기는 또 그 후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후배가 그때 같이 있으면서 보니까 막 한 5일 동안 오줌을 빨갛게 피오줌을 넣더라고요. 네. 이게 콩팥에 실핏이 다 터지는 바람에.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일을 겪었죠. 참 이제 많은 그 지나간 시간들이지만 81년도 그것을 또 해석하시는 우리 교수님께서. 근데 저는 이제 그런지 왜 원망을 한 적이 없었느냐 네. 이렇게 물어보셔서 제가 나온 얘기인데요. 당연히 원망하고 왜 이런 시련을 줍니까 저한테. 그러면서 또 간절히 기도하죠. 네. 여기서 저를 나가게 해주시면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막 이런 기도 당연히 하게 되고, 근데 이제 제가 받은 약속은 문득 그런 생각이 기도 중에 들었어요. 제가 그 고문을 겪었지만 결국 죽지 않고 살았잖아요. 네. 그런데 앞으로 너의 삶 속에 이보다 더 큰 고통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이기지 못할 고통은 없는 거다. 이런 생각이 이제 기도적이 확 들었어요. 근데 사실 그 말이 옳아서요. 이제 감기 몸살 같은 게 걸리면 근육통 굉장히 심하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내가 그때 사흘 동안 그 고통을 겪었는데 그리고 살았는데 이걸 못 견뎌? 그럼 실제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리고 그 한 번 폭설이 왔을 때 그 대전권 고속도로가 3일 동안 막힌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는 요즘도 항상 고물이든 세차든 사륜구동 찝차를 타는 이유가 되게 제가 이제 사람들과 하는 약속이 2-3달 전에 잡힌 게 많거든요. 그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가야 되니까 약속이 돼 있으면 이렇게 폭설주의보가 내려도 일단 출발은 해야 된다. 가다가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이게 제가 가진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이 일기예보 보라고 다 말려도 일단 출발은 해요. 네. 그래서 그때도 출발했다가 대전권 고속도로에서 막혔거든요, 제가. 근데 저는 몇 시간 거기서 막히면 풀릴 줄 알았는데 이게 안 풀리는 거예요. 한 9시간 지났는데 그럼 이거 며칠 가겠구나. 근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 그때 거의 거꾸로 매달리다시피 해서 3일을 견뎠는데 여기서 편안한 차 속에서 3일을 못 견뎌?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그래가지고 내려가서 그 근처에 쌓인 눈으로 눈사람들을 막 만들었더니 앞에 있던 큰 트럭의 청년이 이렇게 내다보다가 그 트럭 짐칸에 있는 눈으로 눈사람들도 막 굴려서 그때 제 옆에 눈사람이 한 10대 캡이 세워졌죠. 몇 시간 동안에. 실제 가시기하기가 정말 그렇습니다. 그 어려움보다 이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때 고난이 살아가면서 때때로 어려움이 올 때만. 네, 지금은 뭐 이제 반갑도 넘었고 체력도 저하됐으니까 뭐 고통이 굴복할지도 모르지만 네. 그런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었고 그게 하나님이 그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30년 넘게 이제 그 현장에서 많은 그 노동자들을 만나시고 네. 웃고 울고 때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과거를 회상하고 또 앞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셨잖아요. 참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래도 참 가슴속에 그 유독 기억이 남는 내 가슴속에 머무는 많은 또 노동자들이 있으실 텐데 저는 이제 예전에 그런 질문 받으면요. 네. 좀 이렇게 멋지고 거창한 얘기를 주로 했어요. 이렇게 서사가 있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걸 나중에 제가 보니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그 너무 심한 잘난 척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런 영화나 소설에 나올 법한 드라마틱한 장면들 말고 네. 그냥 소소하게 느꼈던 작은 것들을 이야기해야 되겠다 네. 이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왔는데 예를 들어서 그 KTX 승무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싸웠잖아요. 예. 여승무원들이. 근데 그분들을 제가 자주 만났거든요. 대학교 수업 시간에 초청을 했어요. 3분을. 와서 대학생들과 한번 대화를 해보자. 우리가 왜 싸울 수밖에 없는지. 근데 그 3분이 이제 학교에 왔다고 연락이 와서 제가 마중을 나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정말 아주 멋지게 차려입고 오신 거예요. 그 3분이. 네. 다 메이크업도 하시고 액세서리들도 반짝반짝 걸고 평소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근데 예. 제 연락을 받고 잠깐 동안 회의를 했대요. 자기들이 어떤 복장으로 갈 거냐. 우리가 그때 즐겨 입었던 투쟁 복장 있잖아요. 구호 써 있는 네네. 조끼들이요. 전 몇 달 동안 그 복장만 봤거든요. 그분들을 농성장에서. 근데 대학생들에게 우리가 당신들과 같은 사람들이었다. 우리도 꿈 많은 학창 시절에 있으면 똑같은 사람들이었다. 이걸 보여주자. 그래서 정말 몇 달 만에 평소 옷차림으로 하고 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이제 와서 우리도 당신들처럼 꿈만 학창 시절에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막 하는데 그런 장면이 굉장히 눈물겹죠.
그 옷, 어떤 옷을 입고 갈까라고 고민하는 그런 짧은 순간이 저를 계속 지켜주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이 오랫동안 떠나지 않죠. 그리고 꼭 이렇게 꼭 노동운동과 관련된 장면이 아니어도요. 제가 삼척 지역의 광산에서 연락을 받았어요. 네. 뭐 와달라고. 갔더니 광부들이 그냥 맨 땅바닥에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제가 첫 마디로 뭐라 그랬냐 하면, 아유, 5시간 반이 걸렸네요. 그건 제가 공치산 거거든요. 내가 2시간 정도 이야기하려고 5시간 반이나 왔어. 2시간 끝나고 5시간 반 동안 열심히 또 가야 됩니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인데, 듣고 있던 광부 중에 한 명이 뭐라 그랬냐 하면, 이제 혼잣말처럼 말했지만 저에게 들리게 말했어요. 다 그래도 사람 사는 데입니다. 아, 실수했다 이거. 그러니까 5시간 반 걸려 들어가는 산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저는 거기를 한 번 간 거거든요. 근데 그게 그 사람들 앞에서 자랑이 아니지요 결코. 그러니까 깊은 산 속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러 갈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자격지심이 항상 있는지 내가 충분히 예상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죠. 그래서 항상 네. 부끄러움 통해서 배운다 이런 거고요. 한 번은 구로공단의 이제 전자회사에서 나이가 어린 16명의 노동자들이 해고됐다고 상담소로 찾아왔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집단 월차휴가내기라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휴가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죠. 네. 실제 파업 효과를 볼 수 있는데 한국은 이게 불법 파업이어서 징계 사유가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16명의 여성 노동자들이 집단 휴가를 사용해서 해고됐는데 이 얘기를 들어봐도 그만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회사에. 아, 뭐 다 얘기하지 않는 게 있구나. 그럼 기다려야지. 그래서 이제 같이 상담하느라고 여러 번 만나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도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2달쯤 지났을 때 마침내 다그쳤어요. 도대체 왜 그때 불법 파업을 했냐. 집단 월차휴가 내기라는 방식으로. 도대체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라. 왜 파업을 했냐 그때. 그랬더니 이제 한심하다는 식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가 그때 KBS에 공권력이 투입됐잖아요. 그거 모르세요? 왜 우리가 우리 회사 문제만 가지고 파업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이제 KBS 노조가 파업한 적이 있어요. 정부에서 공권력을 투입하겠다. 그랬더니 많은 노동조합들이 약속한 거죠. 만일 당신들이 투입하면 우리가 동조 파업에 들어갈 겁니다. 경고한 거거든요. 실제 경찰병이 몇천 명이 투입된 적이 있었어요, 방송사에. 근데 다른 모든 대부분의 노동조합은 그 약속을 못 지켰어요. 근데 이 구로공단의 작은 전자공장에 16명의 노동자가 그 약속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제가 부끄러움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작은 이야기들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깨달았는데 오래 걸렸는데 가장 어려울 때가 뭐냐면 전 비교적 젊은 나이에 노동 상담을 시작했거든요. 20대 후반에. 한 40대쯤 된 노동자가 요즘 보면 굉장히 유명한 주방용품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 1000명 이상의 프레스 공들이 일하고 있는 회사였는데 거기 공장장이 한번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 회사 뭐 1년이면 손가락 잘린 거 한 2가마는 돼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래서 거기 한 1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은 10손가락 성한 사람이 거의 없는 반복적인 재해 중에 가장 이제 심각한 게 프레스의 수지 절단 사고거든요. 상담소 문을 한 밤 10시 반쯤 닫아요, 우리가. 되게 퇴근하고 상담하러 오니까 사람들이. 근데 그 상담소가 옛날에 보면 이렇게 출입구에 이렇게 작은 유리가 하나 달려있는 문이 있잖아요. 네. 그런 문이었거든요. 근데 밖에서 이렇게 들여다보는 것 같았는데 안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퇴근 준비하면서 막 짐을 정리하니까 그때 들어오셨어요. 나이가 40대 중후반쯤 된 남자분인데 벌써 술이 만큼 취했고 네. 손에 붕대를 이렇게 푹 감고 있었는데 그 주방용품 회사 다니는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 2개가 잘린 거죠. 근데 그분 하는 말씀이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애들을 볼 면목이 없어. 고등학교 다니는 딸이 2분 있대요. 그 딸들이 날 어떻게 보겠습니까? 우리 아빠는 실패한 인생이구나. 날 그렇게 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거 몰라도 집에 가서 애들 볼 수가 없어 내가.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어디 목 매달 나뭇가지가 없나 보다가 술 마시고 내려온 길이라고. 그러면 노동법 며칠 공부했다고 젊은 놈이 앉아가지고 이분에게 내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나 정말 난감하거든요.
근데 정말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은 같은 고통을 겪고 이겨본 사람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만나는 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을 제가 다 겪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런 때 정말 상담하는 사람이 아주 진실되고 삶에 대한 성찰이 깊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다짐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했던 주장이 뭐냐 하면 모든 산업재해를 당한 노동자들에게는 이런 정신과 치료나 치유를 병행해야 된다. 트라우마가 있으니까. 네, 나라 돈으로 해야 된다. 그걸 선진국을 하고 있어요. 그걸. 그래서 모든 산업재해 당한 노동자들도 큰 부상이나 작은 부상이나 그런 정신과 치료가 병행돼야 되고요. 언젠간 될 겁니다. 이게 선진국은 거의 대부분 하고 있거든요. 하 교수님이요, 그런 많은 감동이 있는 만남 이야기를 책으로 써내셨는데 네. 그 책이 전체 문학상을 그러니까 문학 소년의 꿈을 이루셨는데 그게 정말 네. 그 받기 어려운 상인데 그걸 어떻게 그걸 기록하게 됐냐면요. 네. 그 사실 제 아내는 그 80년도에는 이미 교사로 수업하고 있는 사람을 정보기관에서 와서 잡아갔어요. 수업 중인 교사를. 그리고 지하실까지 끌려가서 거의 기절해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 아내가 기절하기까지 말을 안 한 거죠. 이건 저도 그건 못 이기는데 이 사람은 그걸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빚을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는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한 번은 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당신이 하는 일을 내가 너무 모르고 있더라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을 이제 글로 적어서 하루에 한두 장씩 제 아내한테 이제 보여주기 시작한 거죠. 그때는 컴퓨터 워드 프로세서도 없었을 때이기 때문에 타자기로 수기로. 상담할 때 그 네. 서류 만드는 타자기로 다 그 원고를 써서 하루에 한두 장, 일주일에 한두 장 이렇게 차곡차곡 써서 그걸 이제 전태일 문학상 그 광고가 났길래 낼까 말까 망설이다가 네. 출력을 해서 마지막 날 그 마감 시간 바로 몇 분 전에 직접 가서 냈어요. 우편으로 안 네. 내고. 네. 그래서 그게 상을 받은 거고. 그러니까 아내에게 이게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보면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로부터 시작했는데 네. 그 잔잔한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워낙 그 이제 아내, 그래서 거기 보면 아내에 관한 추억이라고 한 장이 따로 또 있습니다. 네. 그 우리가 결혼할 때 한 약속 중에 뭐 어떤 게 있냐 하면 상의하지 않고는 양말 한 짝도 사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례사 할 때 그거 인용해요. 이런 원칙을 지키며 살아라 이렇게. 근데 한 번은 제 아내가 옷을 샀어요. 잘 모르게. 그래서 제가 아니 이거 원칙이 인데 네, 양말 한 짝도 상의하지 않고는 사지 않기로 약속했거늘. 네. 당신은 나도 모르게 상의 없이 옷을 한 벌씩 샀는가? 그랬더니 제 아내가 우리가 요즘 상의하는 게 양말 사는 것 말고 뭐 있는지 알아? 아, 그동안 이 대화가 부족했구나. 네. 그걸 제가 이제 반성한 거죠. 네, 이거 우리가 다 들어야 될 얘기 아니야? 그리고 네. 예전에 이렇게 스프링 장난감, 무지개 스프링 네. 장난감이라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던 게 있었어요. 이렇게 노는 거. 그거 몇천 원 안 한 길거리에서 파는 건데 그걸 사달라고 이제 엄마한테 애들이 요구했어요. 아주 어릴 때죠, 아이들이. 그랬더니 엄마가 개 뿔나면 사줄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말씀. 네. 아내가 퇴근하는데 집에 빨리 와보라고 갔더니 집에 이제 장난감 중에 개 장난감들이 여러 봉지하고 뭐 이런 여러 플라스틱 고무 개 네. 장난감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근데 아이들 둘이 모든 개 장난감에 뿔을 하나씩 이렇게 다 붙여놓은 거예요. 그 말 때 엄마의 말 때. 네, 그래서 너무 이제, 재밌는 가족이네요.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이제 개 뿔나면 사줄게. 그러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그래서 내가 이제 개 머리에 뿔이 나면 사준다는 뜻이니까 그거 안 사준다는 뜻이야 그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럴 리가 없으니까. 네. 근데 아이들이 이제 개 모든 네. 강아지 장난감 기발하게. 다 붙여놓은 야, 거예요. 네. 그래서 사줘야 아내가 되겠네요. 그런 네. 아이들한테. 할 수 없이 사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문 열고 들어가니까 막 그걸 들고 나와요. 그러니까 아내가 애들이 실컷 갖고 놀았어. 벌써 본전 뽑았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시 낭비했다고 생각할까봐 벌써 본전 뽑았으니까 안심하라고 그런 뜻으로 네. 벌써 본전 뽑았어. 이런 얘기하고. 우리 하 교수님과 이렇게 말씀 나누다 보니까요, 너무 이렇게 따뜻함이 느껴지거든요. 네. 아마 그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셨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속에서 풍겨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하 교수님이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셨을까? 그게 참 궁금하거든요. 그래도 교회 정말 열심히 다녔고요. 네. 이제 제 감리교였으니까 네. 사경에는 이제 한 지역의 한 교회에서 같이 그러네요. 모여서 하잖아요. 네, 그러면 네. 그 추운 겨울에 주로 해요 그걸. 네, 그렇죠. 제가 새벽에 통금이 있을 때니까. 옛날에 또 왜 이렇게 추웠어요? 네. 새벽 4시에 통금이 풀리잖아요. 네. 집에서 준비하고 있다가 4시에 딱 집을 나와서 1시간 반쯤 걸어서 어떤 날은 막 눈이 펑펑 오는데 다 중무장하고 목도리 다 몇 개씩 두르고 그 새벽 기도를 제가 한 2년 정도 하루도 안 빠진 적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2학년까지는 그 방학이 되면 짐 꾸려서 그 단탄강에 대한수도원이라고 있어요. 네. 거기서 거의 한 달 동안 살았고요. 철원에. 왜냐하면 네. 그 제가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그 수도원을 설립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목사님 소개 편지 한 장 쓰고 가면 네. 그 기도원 지키시는 분들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게 중학교 때요? 중3, 고1, 고2, 3년을 그랬어요. 그러셨군요. 그때 10대 때 만났던 하나님이 하나님이 차곡차곡, 네. 그렇게 저는 내 기본적으로 내면을 신앙은 이렇게 보수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네. 어떻게 변화하든 보수적 신앙의 뿌리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노동운동은 또 이제 현장에서 때로는 좀 이렇게 그 사람들하고 부딪혀야 네. 되고 네. 또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오면 화평하라, 평화 또 뭐, 뭐 용서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런 것 속에 이제 때로는 신앙과 이런 현장이 부딪혀지는 것도 좀 네. 있었을 것 같은데 30년 넘게 현장과 아까 말씀한 대로 내 신앙은 되게 보수적이기를 원했던 네. 그런 교수님과의 그런 모습 속에서 그런 교수님이 갈등이 이제 네. 없었으면 거짓말이고 지금도 네. 그 갈등은 있어요. 네. 그러나 방황하는 걸 허용하는 하나님이라는 믿음은 있고요. 예. 아, 네가 지금도 그렇게 방황하는 걸 내가 잘 안다. 그 기독교인 중에도 노동자 간부 활동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그럼 되게 공통적으로 교회 장로님, 목사님들이 어떤 얘기를 듣냐 하면 믿는 사람은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들었다고 다 고민해요. 그런데 사실은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건 목사님 앞에서 감히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 이제 성경책 중에 보통 우리가 39권, 27권 이렇게 외우잖아요. 3부 27 이렇게 주일학교에서. 그 성경 중에 가장 처음에 기록된 성경은 역사적으로 이제 출애굽기라고 신학대학교에서 다 가르친다고 그러던데. 그러니까 애굽에서 탈출한 기록이잖아요. 그 창세기부터 순서대로 기록된 건 아니잖아요. 그 신학자들에 따르면 이제 창세기 그 뒤에 기록됐다. 우리에게 아담과 조상이라 이브라는 조상도 있었고 막. 그러니까 어찌 보면 성경이 노예 해방 전쟁의 탈출의 기록부터 시작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 노동하는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애정을 볼 수 있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종교에 없는. 네. 그러니까 그 안식일을 하는 규정도 저보다 훨씬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 보면 7일째가 되면 너부터 쉬어라. 그래야 너희 종이 쉴 수 있다. 너희 나귀도 쉬고 나그네도 쉴 수 있다. 근데 가톨릭에서 사용하는 성경에는 거긴 탈출이라고 그러잖아요. 거긴 더 명확하게 바로 이것 때문에 안식일 계율을 만들었다. 이렇게까지 표현되거든요. 물론 이제 제가 느끼는 갈등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일회째 쉬었으니까 인간도 다 일회째 쉬자. 이런 신앙이 저희가 없지 않아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있어요. 그러나 그런 신앙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기독교가 노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노예들이 섬기던 신을 우리가 지금 섬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종교였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네. 노동자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게 오히려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처음에 기독교가 그렇게 노예들의 종교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경향과 이걸 좀 이렇게 무시하려고 하는 경향이 수천 년 또 역사 속에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내 생각에는 이쪽이 내 신앙의 그릇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다는 신앙도 제가 옳지 않거나 받아들이지 않거나 무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내 직분의 믿음은 이거라는 거죠. 교수님이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공감했을 거고요. 또 조금 다른 생각을 가졌던 분도 교수님의 그 애틋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확신 그런 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공감해드리고 또 박수를 고맙습니다. 쳐주는 분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생각나는 얘기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밤새 일하던 목동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목동들이 그 기쁜 소식을 처음 들은 사람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오시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아마 그 소식을 처음 듣는 사람들은 지금도 밤새 일하고 있는 뭐 주유소나 편의점의 알바 노동자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곁에 항상 누군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꼭 고통뿐은 아니고 굉장히 보람 있고 가치 있는 삶이다, 이런 걸 네. 자신의 삶의 미래를 설계하는 청년들이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교수님 앞으로 어떤 또 계획들을 가지고 기도하시는지. 그런 질문은 제가 오래전부터 받았는데 근데 항상 제가 똑같은 대답을 하는데 나는 더 큰 욕심은 없어요. 그냥 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예전에는 내가 이제 귀민머리가 하얘질 때까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지금 이제 귀민머리가 하얘진 나이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체력이 닿는 날까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그냥 평생 했으면 좋겠고요. 그 제가 결혼식을 이제 대학에서 했습니다. 예식장 빌릴 돈이 없어서. 대학을 제가 굉장히 늦게 졸업했어요. 들락날락하면서.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이제 여자친구가 나 30살 되기 전에 결혼하고 싶다. 그래 29살에 했어요. 그래서 그 14K 이런 얘기 하는 건 제 아내가 원치 않으니까. 야, 이미 다 하셨어요. 하셔도 돼요. 하여튼 14K 금반지를 결혼연물로 주고받았고, 근데 네. 그게 14K니까 아직까지 남았지. 그게 18K거나 24K였으면 살다가 아마 팔아먹었을 겁니다. 그래서 야, 이것도 이렇게 싼 값으로 우리가 기념하게 한 것도 하나님 뜻이다. 오래 간직할 수 있었으니까 이런 생각하는데, 그래서 대학에서 그냥 결혼식을 올렸고, 제가 결혼식 날 찍은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이냐 하면 학교에 청소하시는 분들이 다 와서 저랑 같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근데 워낙 그분들하고 내가 친하게 지냈고 활동하면서 또 그분들이 없었으면 제가 결혼식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다 그분들이 의자 날라서 결혼식장 꾸며주고 국수 말아주고 하면서 한 결혼식인데, 제가 졸업하고 26년인가 24년인가 지났을 때 제 모교에 노동조합을 조직하러 갔습니다. 여성노조랑 같이. 네. 그래서 환경미화 노동자들을 만나서 교육하고 대화하는데 어떤 분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어쩐지 이게 많이 들어본 말씨더라고. 근데 저기서 결혼식한 학생이잖아. 내가 그날 가서 의자 날라주고 그랬잖아. 울컥했어요. 그러니까 20몇 년 동안 계속 그 일을 하신 거죠. 처음에 몰라봤죠. 20여 년 만에 만나 보니까 몰라봤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며칠 동안 길을 걷다가도 그분 생각이 나면 이제 가슴이 짠해지고 그랬는데, 만일 내가 부자들하고만 친하게 지내는 삶을 선택했다면 이런 순간이 내 삶 속에 없었을 거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또 노동 문제를 다루는 사람은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직접 고용 비정규직일 때는 그런 일을 원하면 20년 이상 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요즘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전부 비정규직화되고 아웃소싱이 돼서요. 요즘은 이 청소하는 사람들과 대학교 사이에 용역회사가 다 하나씩 끼어 있어서 용역회사하고 계약이 끝날 때마다 이분들이 고용승계 투쟁을 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씩. 이건 사회가 발전하는 방향이 아니거든요. 지금처럼 이제 체력이 닿을 때까지 계속 이런 일을 하며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게 지금 제 꿈입니다. 더 큰 꿈은 없습니다. 교수님을 보면서 교수님은 정말 행복한 분이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네. 앞으로도 정말 행복하게 네. 네, 그렇게 웃으면서 네. 또 정말 진정한 가슴으로 다가가는 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한 분이 되시길 저희가 응원하고 네, 축복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약하고 또 힘없고 그다음 아파하는 자들과 예수님 함께 하셨잖아요. 아마 오늘 하종강 교수님과 말씀 나누면서 다시 한번 나는 어떻게 살았나 되돌아보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웃에게 조금만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각기 다르지만 한 번쯤은 힘든 일들을 누구나 다 만나게 됩니다. 그때 돌아보면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편이 되어주고 나를 위로해줄 딱 한 사람이 필요했을 텐데, 그 한 사람이 없을 때 사람들은 좌절하고 넘어지죠. 우리에겐 다행히도 예수님이 늘 친구가 되어주시고 또 우리 곁에 계시니까 정말
딱 한 사람이 필요할 때 그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그 예수님을 또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딱 한 사람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롭게 하셔서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